안녕하십니까. 박셀바이오 정광준입니다. 올 9월 20일경에 상장을 하고 어느덧 석 달이 지나왔습니다. 그간 저희 박셀바이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공모 때 말씀드렸던 내용 간략히 정리하고 또 저희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원래는 모시고 공개된 자리에서 하면 더욱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항암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면역 치료제라고 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치료 성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치료법을 말합니다. 면역 치료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분야가 단연 항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올해 2020년 들어서 코비드-19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감염 질환에 대한 백신, 치료제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면역학이나 과학의 발달의 역사를 보면 항암 치료, 암을 정복하는 게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암 치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왔지만 2010년대 들어서 암 치료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분야가 단연 항암 면역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주위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암 환자분들은 많이 계실 겁니다. 암에 걸렸다 그러면 통상 생각하기에 수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방사선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항암제 치료를 하시거나 보통 이 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 고전적인 세 가지 방법론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방법론이 개발된 것이 각각 가장 긴 거는 10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을 정복하는 데는 실패해왔고 그 와중에 면역학적인 지식이 축적되면서 암이라는 녀석이 외부에서 감염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암을 인식을 하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암 환자는 왜 암이 생기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서도 암은 날마다 세포가 새로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되지는 않지요. 그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계가 바로바로 암을 제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암 면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방 말씀드린 면역 감시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암이 생겼다는 거는 이 면역 감시 체계가 깨져 있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항암 면역 치료는 암에 대한 면역 감시 체계를 복원을 하고 또는 이를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암을 해결하자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 인체뿐 아니라 생물체는 면역계가 단순하게 면역계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선천면역, 적응면역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선천면역이라고 하면 타고나는 겁니다. 얘는 굳이 나중에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뭔가를 감염이든 암이든 악성세포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적응면역이라는 것은 말이 나왔듯이 적응을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적응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절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누구나 백신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이라는 게 바로 적응 면역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백신이라는 거는 감염원을 약화시키거나 죽여서 미리 몸에 노출을 시킴으로써 진짜 우리가 이 감염은 노출됐을 때 얘를 제거할 수 있는 면역계를 유도하기 위함이죠. 이 적응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항체를 만들거나 또는 바이러스 감염에 있어서는
T 림프구, 암의 그 바이러스에 걸린 세포를 직접 죽이는 세포 독성 T 림프구의 활성화를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공격하는 기전과 암에 대해서 면역하고 있는 기전이 거의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암 면역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포 독성 T 림프구, 암만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세포 독성 T 림프구를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암 환자에서는 분명히 암을 인식하는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그 암 환자에서 암을 인식하는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아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를 더 활성화시켜주고 더 공격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카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천면역으로 넘어가세요. 선천면역은 우리 몸에서 1차 방어를 맡고 있는 그 면역계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세균도 많고 곰팡이도 많고 그 바이러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더라도 누구나 다 감염이 되지는 않지요. 그 까닭은 이런 선천면역계가 우리 몸을 먼저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암에 있어서는 이 자연살해 세포라는 NK세포가 암 면역 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나 일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암이 잘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죽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 녀석이 일을 잘 못하게 되면 암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저희 박사님, 그리고 이 두 가지 선천면역과 적응면역을 이어주는 항원 제시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주사, 백신을 맞으면 사실 바로 백신이 T림프구를 지가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항원 제시 세포들이 백신을 먹어서 얘들이 항원 적응면역 세포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 항원 제시 중에서 가장 전문적이고 일을 잘하는 애가 수지상 세포입니다. 저희 박셀바이오는 선천면역에서는 항암 면역의 가장 중요한 자연살해 세포, 그리고 항원 제시에 암에 대한 적응면역을 유도하는 항원 제시에서는 수지상 세포, 그리고 적응면역에 있어서는 기존의 단순 T 림프구가 아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유전 치료와 그 항암 면역 세포 치료를 융합한 카 치료제까지 이 면역계의 모든 구성 요소를 아우르는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언어는 한국말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아니고 프랑스 말도 아닙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도 자기들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고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사이토카인이라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는 항암 면역 치료를 올려주고 부작용은 낮은 걸로 알려진 인터루킨 15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얘들이 자연살해 세포, 수지상 세포, 그리고 세포 독성 T 림프구까지 모두 그 기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플랫폼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면역치료에 대한 접근법은 어떤 단순하게 파이프라인 하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면역계를 모든 구성 요소를 공략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IPO 당시 기업 공개할 때도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니, 박셀바이오는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회사도 작고 한데 한 논문만 파도 쉽지 않을 건데 어떻게 이걸 다 하려고 그래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뭐냐면 암이라는 거는 암의 병기와 그리고 그 암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특정한 세포구를 적용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 한 녀석이 끝까지 과연 다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말기암에 가버리면 그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즉 저희가 이러한 다양한 그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있어야 각각의 조합을 최적의 컨비네이션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를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이 4가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자연살해 세포 치료 플랫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저희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NK 세포 치료제로
먼저 임상시험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는 간암입니다. 간암 중에서도 처음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시거나 치료를 받으셨는데 재발을 해서 더 이상 낫지 재발을 하거나 또는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죠. 이제 그 경우인데 저희가 일상 시험에 이렇게 큰 암 덩어리가 있는 환자들에게 저희 박스 NK 치료제와 항암 면역 다른 화학요법제의 병합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저희 것 단독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어떤 한 가지 모달리티, 싱글 모달리티로 암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과욕이더라. 그게 지금 현재 과학계에서 갖고 있는 컨센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면역치료를 중심에 두고 그다음에 이 면역치료를 최대한 효과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떤 치료제를 병합을 할 것인가, 붙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이 간암에 대해서는 어떤 특정한 치료법과 병합을 해서 이런 좋은 치료법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박셀바이오는 이런 치료를 하게 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저희 파이프라인의 우수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저희 외에도 여러 회사에서 자연살이 세포를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저희하고 다른 점이 뭐냐? 첫 번째, 저희는 자가유래, 즉 환자 자신의 세포를 꺼내서 이거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다시 그분에게 넣어드리는 개인 맞춤형 치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네가 말하기에 암 환자들한테는 NK세포가 일을 잘 못한다며 어떻게 그걸 하는 거야? 예, 맞습니다. 암 환자에 있어서는 NK세포가 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즉 암 환자에게 NK세포를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NK세포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NK세포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전투력, 암을 공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저는 NK세포를 이야기를 할 때 좀 이런 표현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사인데 소총수죠. 소총수인데 전쟁을 잘 하려면 병력 숫자도 중요하지만 병사 하나하나의 전투력 역시 중요합니다. 저희가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해서 이제 NK세포를 키웁니다. 그러면 첫날부터 쭉 키우면 세포가 쭉 자라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22일째 되면 한 1000배, 그 다음에 한 4주가 되면 한 10,000배, 20,000배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병력 수는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얘들이 암세포를 잘 죽이느냐 못 죽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첫날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환자의 세포를 꺼내서 이 녀석아 정신 차려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암을 잘 죽이지요. 근데 얘들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암을 잘 죽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예 바보가 됩니다. 저희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암을 죽이기에 충분한 수의 병력과 전투력이 보존되는 그 중간점을 찾았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에는 14일이고요. 저희가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해서 처음 환자분들에게 넣어줄 때까지 저희는 딱 2주가 걸리는 것을 저희의 제조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에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공부하기로는 저희가 혈액 채취에서부터 첫 투여 때까지는 가장 짧은 공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가유래, 내 피를 빼가지고 말초혈액을 빼서 NK만 100% 키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술로는 그게 아주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끼어 있습니다. T세포도 끼어 있고 NKT도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순수한 NK가 아닌 다른 애들이 같이 들어왔을 때 애들이 암 치료를 오히려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NK세포가 얼마나 많은지가 사실은 순수하게 많은지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걸 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 FDA도 그럴 거고요. 이 순도 관련해서는 자가유래 세포에서 나라에서 지정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낮은데 저희는 지금 85% 이상을 저희의 자체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은 너희들이 타겟 표적 세포가 100마리 중에서 70마리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훨씬 그 상회되는 거를 저희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이 슬라이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은 고순도, 아주 높은 순수한 NK이고, 그 다음에 고증폭, 많이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암세포를 잘 죽일 수 있는 NK세포를 그냥 단순히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수준이 아니라 환자에게 넣어줄 수 있을 정도의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NK세포 플랫폼으로 가지고 첫 번째 적응증을 간세포 암종, 그 중에서도 진행성 간세포 암종으로 잡았습니다. 간암이면 간암이지 왜 진행성이 붙냐? 아까 말씀드린 듯이 이 진행성 간세포 암종은 기존 치료에도 하고 나서도 몇 년 후에 재발하거나 다시 또 치료를 해도 듣지 않는 환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꽤 많은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진행성 간암에 대한 새로운 약의 개발은 아주 활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시는 어느 외국의 어느 회사에서 이걸로 FDA 신속 승인 받았다더라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희와 유사한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NK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할 때 사실은 고민한 게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환자에게 투여할 때 NK세포를 환자의 정맥, 보통 세포 치료제 맞을 때 정맥에다가 투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폐나 지하에 갇힙니다. 그래가지고 암으로 가는 애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얘들을 상륙을 시켜줄 것인가, 암세포 근처에다가 넣어줄 것인가가 사실 어떻게 해줄 것인가 고민이 됐고요. 두 번째 고민했던 거는 NK세포만 넣어줘가지고 안 되는, 충분하지 않겠다. NK세포가 잘 활동할 수 있게 짝꿍을 누구로 만들어줄 것인가가 사실은 어떤 짝꿍을 잡아줄 것인가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찾은 게 이 간동맥 항암 주입 요법이라는 진행성 간암에 쓰는 치료법을 하나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치료법은 일본에서 개발되어 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간암은 통상 항암제를 투여하는 암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제에 투여해가지고 간암이 죽을 때까지는 투여를 하면 전신적인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정도는 투여하지 않는데, 이 개발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간암세포도 암세포인데 항암제에 안 들을 리가 없다. 그러면 전신적으로 투여할 게 아니라 암 주변에다가 고농도로 직접 주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다고 하면 간암도 우리가 전신적인 부작용을 줄이면서 치료 효과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퇴동맥을 통해서 대동맥을 통해서 간 동맥으로 가서 암 주변에다가 바로 항암제를 투여하는 요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주목한 거는 이 환자분들은 이렇게 이 도관을 유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K세포를 넣어줄 때 이 길을 그대로 타고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정맥류에다가 투입하는 것보다 암으로 바로 항암제 NK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딴 데로 안 가고 암에 더 많은 숫자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더더욱 좋은 점은 이 간동맥 내 항암 주입 요법이 쓰이는 이 항암제가 최근에 밝혀지기로 이 NK가 가서 암세포를 죽이기에 좋게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보고가 속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병합 복합을 하면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좋은 치료 효과를 도모할 수 있겠구나라고 가설을 세우고 저희가 임상시험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4번의 네 사이클의 간동맥 주입 항암 요법을 시행한 후에 저희는 이렇게 다다다다다 5번 연속으로 NK세포를 주입하였습니다. 저희가 상장하고 나서 몇몇 애널리스트 분들과 미팅을 제가 갖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께서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 당신께서 NK세포에 관한
여러 NK세포 치료에 대한 논문들을 좀 봤는데 다른 데는 짧으면 2주, 대부분은 4주 간격으로 NK세포를 넣어주더라. 근데 왜 박셀바이오는 날마다 이렇게 다다다다다 넣어준 걸 보고 놀랬다. 그럴 수 있는 근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거는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NK세포 순도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다른 세포들이 하는 역할이 암 치료를 방해하거나 부작용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작용이 되는 게 무서워서 저희도 띄엄띄엄 넣어줬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높은 순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두 번째로 암세포에 NK가 아무리 잘 죽인다 하더라도 띄엄띄엄 넣어줘버리면 암세포도 거기에서 회피를 하는 기전을 동원을 하게 됩니다. 즉, 한 번 때릴 때 다다다다 때려야 얘가 정신이 없어 얘를 이길 수가 있지 띄엄띄엄 때려가지고는 그닥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프로토콜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임상 일상시험을 진행했는데요. 또 이런 질문도 주십니다. 항암제 임상시험, 임상시험 일상이면 안전성, 영어로는 safety라고 하죠. 안전성을 보는 게 목적인데 왜 너희들은 여기에서 유효성을 말하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셔서 임상 1상, 2상, 3상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암제의 경우는 약간 이런 백신이나 다른 치료제와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암제의 임상시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치료법이 만약에 들은다고 하면 이게 아니라 이게 선택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돌아가시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항암제의 경우 임상시험에서 당연히 안전성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옆으로 부가적으로 유효성 역시 검증할 수 있게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차 평가 변수로는 당연히 안전성, 이 약을 저희 치료제를 시험을 받으시고 이분이 정말 큰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분이 암에 대해서 얼마나 잘 치료가 되는가 이걸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안전성을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성 간암에 있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표준치료법 1번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약인데요. 이 약이 좋은 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약, 근데 왜 이 허가를 내줬냐? 왜냐하면 그만큼 이 질환이 치료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게 지금 허가가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약의 경우 사실 치료 효과도 치료 효과지만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심해서 끝까지 복용을 못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토하시고 설사하시고 그런 게 너무 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 NK 치료제와 간동맥 내 항암주입요법, 병합요법을 했을 때 저희 환자는 어땠냐? NOSAE라고 되어 있습니다. SAE라는 거는 심각한 부작용을 말하는 건데 저희는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안 심각한 부작용은 있었냐? 예, 있었습니다. 뭔 말이냐면 안 심각한 부작용이라는 게 면역치료제는 무조건 따라오는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독감 예방 주사를 여기에 맞으시면 하루 이틀 정도 여기가 붓고 살짝 열감이 있고 아프고 그런 정도는 있으실 겁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면역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약간 약간의 미열, 약간의 두통 이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정도의 증상은 저희가 진통제, 해열제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부작용은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있었습니다. 없었으면 이 환자분들이 치료효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NK 치료제와 HAIC 병합요법에 의해서 환자분들이 이 치료에 따라서 목숨이 심각해지거나 갑자기 큰 병이 다시 생기시거나 그런 부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효과가 얼마나 좋았느냐. 이 소라피닙이라는 약이 어떠냐면 10명이 이 약을 드시면 한 분 정도 들으십니다. 근데 저희는 꽤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 소라페닙이 드신 분과 안 드신 분이 드신 분이 한 석 달 더 사세요. 근데 저희 거 치료 받으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금까지 사신 걸로 저희가 1월 달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효과가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임상 2A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에 비해서 저희가 5번에 한 번에 더 NK가 추가된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까닭은 임상시험이라고 하면 사실 환자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관찰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정해진 기한 동안을 보고 이 환자분들의 평가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정해진 기한이 넘어서서 이분들이 암 환자니까 정기적으로 계속 병원에 오셔서 모니터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 몇 분께서 암이 좀 자라나는가 하는 좀 그 영상의학적으로 좀 시그널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큰 불은 껐는데 잔불이 좀 숨어있는 애들을 있었구나. 그럼 얘들을 완전히 잔당을 소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잔당 소탕을 위해서 기존에 이렇게 다다다다다 넣어주고 있다가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다다다다다 잔당들이 올라올 때쯤 해서 얘를 다시 한번 쳐주는 치료법을 지금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공고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잔당 소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를 지금 단기간 임상시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임상시험 결과는 많이 기대하셨겠지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저희가 이미 공시되어 있는데 2분 환자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시작을 해서.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느리냐. 근데 좀 그렇게 걱정해 주신 바도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저희한테도 우리가 박셀바이오 임상시험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도 많은데 임상시험이라는 게 저희가 규제기관, 식약처나 이런 데서 승인을 받을 때 엄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환자만이 이 임상시험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더 큽니다. 올해 코로나 시국이 되다 보니 아무래도 임상시험에는 저희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외에는 대부분의 임상시험이 중단되었거나 연기되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이 와중에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일단 계획된 거는 저희가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새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환자를 모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 경영진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지상세포 치료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지상세포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을 죽이는 정말 특이적으로 암만 골라서 쇽쇽 죽이고 저는 특공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특공대가 세포독성 T림프구입니다. 그 녀석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수지상세포가 그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좋은 선생님이 가져야 될 역할, 기준이 무엇일까? 저는 크게 2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선생님의 실력이 중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성실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저기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에서 학생들 오라고 해가지고 가르칠 수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출근을 잘 안 하시면 잘 못 가르치시겠죠. 저희 선생님이 수지상세포는 세포독성 T림프구를 가르치는 학교가 림프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얼마나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는지 암특이적인 T세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걸 봤고요. 그 다음에 얼마나 출근을 잘 하시는지 여기 있다가 림프절로 잘 이동하는지를 한번 비교를 했습니다. 그 비교 대상은 전 세계적으로 수지상세포 치료제로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미국 모 대학의 알파디스라는 녀석과 같이 비교를 했고요. 얘가 파란색, 저희께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 박스디씨가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림프절 이동능, 즉 출근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특공대를 가르치는 능력 역시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뭐 특허 등을 이미 다 했고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수지장세포 그러면 수지장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먼저 임상시험 적응증을 삼은 거는 다발골수종이라는 암입니다. 다발골수종은 앞에 말씀드린 간암과 달리 혈액에 생기는 암인데요. 여러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70년대, 80년대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 여자 주인공들이 주로 젊은 여자 주인공들이 백혈병에 걸려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백혈병보다는 오히려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암들이 더 혈액암들이 많이 생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생기는 혈액암이 다발골수종이라는 암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분석 자료입니다. 30년간 우리나라에서 이 환자가 5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만 해도 2배가 발생이 증가를 했지요. 이 암은 특이하게 연세 드신 분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다음에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암은 근본적으로 완치가 안 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 암에 걸려서 A라는 치료를 받고 나면 암이 이렇게 쭉 이제 죽은 듯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여기에 저항성을 보이는 돌연변이들이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A라는 치료 방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B라는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또 눌러야 되지요.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연구 논문에 의하면 이 다발골수종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평균 5.5회 정도의 다른 치료법을 받고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꼭 그런 병을 박셀바이오가 왜 하느냐? 여러분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는 두 분의 공동 창업자께서 만드신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분께서는 이제 그 다발골수종 분야에서 그래도 국내에서 최고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저희 치료제로 다발골수종 분야를 해결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저희 마케팅에서 훨씬 더 큰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항암 치료법의 선택에 있어서 과연 그 치료법의 선택은 주도권이 환자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권해주는 결정하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두통약을 먹을 때는 여러 가지가 우리 약국에 가서 고를 수 있겠지만 항암 치료제는 보통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 치료법 합시다라고 전략을 짜주시는 대학 교수님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그 마케팅 방법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가 이게 이렇다라고 선언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그러한 전략적인 까지 생각을 해서 다발골수종을 저희 수지장세포 치료제의 첫 적응적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저희는 수지장세포 치료제뿐 아니라 다른 화학요법제와 같이 병용하는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짰습니다. 원래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다발골수종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쓰이는 치료되는 생각 치료제가 재발성 불응성의 경우, 재발한 환자의 경우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입니다. 이 약인데 저희가 이때만 하더라도 그 약이 우리나라에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커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년 연간 약제비만 한 6천만 원, 7천만 원 나오게 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그때 회사도 조그맣고 아주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라는 약물과 같이 병합하는 를 저희가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짰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임상 1, 2A 안전성 먼저 보고 그다음에 유효성까지 같이 보는 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썩 괜찮은 치료 효과를 확인을 했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임상 2상 시험을 디자인을 했는데 드디어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이제 급여 혜택을 받게 되어서 저희가 이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과 병합하는 걸로 치료 프로토콜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 쉽게 말해서 임상시험을 이제 그 식약처나 허가를 내줄 때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임상 일상에서 효과가 괜찮은데 이상 그대로 가시지요 라고 이제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상 시험이라는 거는 새로운 약이 계속 나오고 더 좋은 약이 나오기 때문에 최상의 치료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우리가 즉각 우리도 그 병합하는 거를 바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거를 허가기관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거를 할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설득을 해서 지금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NK와 DC 이 두 가지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이 다음을 무엇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3, 4분기 사업보고서나 증권신고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단순히 지금 저희가 회사에서도 돌리는 임상시험 이외에 아주 몇몇 경우에는 응급임상시험이라고 해서 더 이상 치료가 안 되는,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그 대학 교수님들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 환자에게 이 약이라도 한번 써보게 해주라라고 해서 저희가 치료제를 공급해드리는 그런 임상시험, 저희가 그런 일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아직은 그걸로 수익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왜 하냐? 왜 하냐면 저희 NK나 DC 치료제가 어느 암종에 잘 들을지를 저희가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얼마의 돈을 내고도 저희가 얻을 수가 없는 아주 귀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NK 치료제만 투여해가지고 그다음 아름다운 효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좀 좋았던 점은 뭐냐면 NK를 맞으시니까 환자분들 컨디션이 좋아져요. 통증이 사라지네, 밥맛이 도네, 그런 것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이 효과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와중에 저희가 2017년도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다른 치료법과의 병합 치료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암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주목한 바는 이 교모세포종이라고 하는 일종의 뇌종양입니다. 가장 치료하기 까다로운 암 중에 하나인데요. 그 고형암 중에서는 끝판왕 3대장 중에 하나지요. 이 암은 걸리면 진단 받으시면 보통 얼마 못 사시겠네요. 수술을 다 하십니다. 수술하셔도 거의 100% 재발하시고요. 재발하시면 한 두 달 정도 더 치료 받으시더라도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근데 저희가 했던 응급이상 시험 중에 하나가 그 재발한 환자분 한 분에게 저희가 그 화학 치료법과 그 다음에 항체 치료 그리고 저희 NK 치료 세 가지를 병합하는 치료 응급임상 시험에 저희가 저희 NK를 공급해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분이 완치까지는 안 됐는데 그래도 암이 누러졌다가 다시 자라오기 때까지 8달 동안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그 생존을 연장해드렸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참 주목할 만한데 저희는 거기에서 왜 다시 재발하셨을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러면서 이 교모세포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교모세포종은 지금 여러 가지 항암 면역 치료제가 나와 있는데, 다 안 드는 암이라고 유명합니다. 그나마 암 백신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학문적인 컨센서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암 백신, 그게 바로 저희 수지상세포 치료제가 사실 암 백신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암 백신만을 해줘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왜냐? 이미 이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백신을 넣어줘봤자 충분한 정도의 항암 면역력이 올라오지 않을 거다. 즉, 이 환자분들에게 일반적인 컨디션을 올려주고 그리고 이 항암 백신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 두 가지의 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 아까 말씀드린 저희 NK를 이용한 응급임상시험 결과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재발한 환자들에게 NK 치료제를 투여해줘서 환자의 컨디션도 올리고 시간도 번 다음에 그 다음에 DC 치료제를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기에서 좀 가능성을 볼 수 있겠구나. 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겠구나라고 가설을 세우고 지금 저희가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박수루킨 15입니다. 사실 저희가 박수루킨 15를 먼저 사업을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첫 번째는 이 인터루킨 15가 저희가 NK 치료제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근데 이게 좀 비싸요. 많이 비쌉니다. 한 요만한 다이얼 하나에 한 1ml, 2ml 들어있는데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여러 개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체 개발해가지고 쓰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저희 NK 치료제 만들 때 쓰려고 하니까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그럼 이거를 한번 이 자체로 항암 면역 능력을 올리는 효과가 있으니까 이 자체로 한번 그 약품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볼까 생각을 했더니 아이고야 이건 더욱더 큰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세포치료제라서 그 자가유래 세포치료제라서 임상 환자 한 명 한 명에 드는 임상 한 단계에 드는 숫자 수가 그렇게 다른 약에 비해서 훨씬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의 경우에는 뭐 저희가 NK 세포나 수장 세포 했던 것보다 뒤에 0이 하나 더 붙는 임상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 그럼 어떻게 하지? 그 와중에 저희의 주변에서 저희한테 조언해 주신 분 중에서 수의사 선생님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들이 야, 강아지도 암에 많이 걸리고 거기는 정말 치료하기가 정말 깝깝하단다. 치료에 대안이 없단다. 거기에다가 이 반려견 분야이라고 하면 임상시험을 1상, 2상, 3상까지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 단상으로 끝낼 수 있단다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했습니다. 과연 강아지에 암이 많이 생길 것인가? 보니까 사람보다 훨씬 암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미국에서 알려진 건데요. 미국에서 8살 넘어서 죽은 강아지들을 부검을 했더니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이 강아지가 8살이면 사람으로 따지면 40대 중반이 넘어선 나이가 됩니다. 그랬더니 절반 이상 암을 갖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아마 반려견을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반려견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대부분 100%의 100%입니다. 특히 항암제를 쓰는 경우는 사람용을 그대로 씁니다. 다른 면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강아지한테 초콜릿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걔가 열난다고 해서 타이레놀을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는 타이레놀이 두통이나 해열에 도움을 주고 초콜릿이 맛있는 거지만 강아지한테 독이 되거든요. 그 이유는 강아지의 간에서는 얘들을 해독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약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물이 대사가 되어야 되는데 강아지와 분명히 사람과는 다를 거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닥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사람에게 쓰는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그닥 좋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인터루킨 15를 사람용을 갖다가 개한테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설계부터 강아지용으로 만들어서 즉 개의 유전자 정보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제일 처음부터 개 전용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요. 사람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거를 허가를 내주고 이 수의약품은 그 농림축산검역본부라는 데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허락을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개에 암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무섭게 생겼는데 저희 치료를 받고 나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왔고요. 여기에 암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 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좀만 치료했더니 암이 줄거나 없어진 경우는 한 3마리 중에 1마리,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까지 하면 3마리 중에서 2마리 정도까지 효과를 받습니다. 저희 임상시험을 통해서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NK세포 치료제나 DC 치료제의 결과를 봤을 때 숫자가 좀 많이 줄어서 고작 이런단가 그렇게 좀 실망을 했는데 주위에 이제 수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네가 진짜 모르는 이야기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은 암을 대해서 조기 진단도 하고 조기 치료를 하지만
강아지가 이미 동물병원에 치료받으러 왔을 때는 뭔가 지금 안 좋아서 온 거다. 사람으로 따지면 말기에 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효과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사실 제가 주목했던 바는 이겁니다. 강아지도 감에 걸리면 밥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밥도 잘 안 먹고 힘도 없어가지고 한쪽에서 이렇게만 있고 그런답니다. 이걸 보시는 강아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저희 치료제를 맞고 나서 강아지가 집에 가서는 밥도 잘 먹고 재롱도 잘 부리고 하니까 강아지 엄마 아빠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무응답 7%라고 했는데 이분은 어떤 경우였냐면 이분이 임상시험에 들어오셨으면 시기에 맞춰서 이제 검사 받으러 동물병원에 오셔야 되는데 이분이 안 오시더래요. 동물병원에서 왜 안 오세요?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저희 개 다 나왔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끊으셔가지고 결국은 그 보호자분께서 만족하셨는지를 제가 시원하게 답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무응답으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15분 중에서 14분이 만족하시고 임상시험 끝나고 나서는 이때 맞으셨던 그 보호자분들께서 우리가 이거 좀 더 맞게 해주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임상시험에 딱 정해진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보내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올해 10월에까지 이 약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약이니까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주고 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할지 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역본부와 계속 논의를 해서 올해 4월에 이제 서류를 한번 보냈었는데 또 논의를 하면서 올해 10월에 드디어 공식으로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지금 심사 과정이고 저희는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 결과나 뭐 어떻게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카 치료제인데요. 카 치료제는 요새 작년인가요? 생로병사의 비밀에 면역항암제 해가지고 크게 두 꼭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 관문 억제제와 두 번째는 카 치료제가 나왔는데 세포를 이용한 면역 치료제 중에서 유전자 치료와 융합한 진정한 첨단 치료제지요. 저희가 이것도 역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카티 치료제는 거의 다 혈액암, 백혈병이나 림프종에 대해서 그 적응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혈액암보다는 고형암이 훨씬 많고 고형암이 더 악성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겁니다. 즉 시장은 고형암 시장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형암에 대해서 카 치료제를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전통적인 항원을 인식하는 암을 인식하는 항체를 이용한 전통적인 카티 치료제를 하나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개념의 암을 인식하는 부위를 탑재한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거를 하게 됐냐? 자, 이게 저희가 동물 실험한 결과인데요. 한번 보실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논문을 보시거나 레포트를 보시면 보통 데이터를 한 50일 내외에서 절삭을 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회색이 전통적인 개념의 카 치료제고요. 이 초록색이 저희가 독특하게 만든 카 치료제인데요. 이 50일로 끊어버리면 얘는 정말 앞으로 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애고 얘는 개발에 실패한 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형암은 혈액암과 달리 치료하기 어려운 까닭 중에 하나가 암의 뭐라 할까요? 저희는 돌연변이가 훨씬 더 다양하기 때문에 암 항원이 훨씬 다양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암 항원을 가지고 공격해서는 절대 암을 해결하지 못할 거다. 하나 그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고형암이 지금 혈액암에 대한 카티도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그 부작용 때문에 환자분이 중내 산해 이런 말도 있는데 고형암은 그게 더 심할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중내 산해 부작용이 심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그 중에 하나는 이 T세포와 암 항원이 얼마나 결합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너무 센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보고 제가 저희 연구팀에게 아니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뒤쪽으로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전통적인 개념의 카치료제를 계속 처방하면 처음에는 쌈바가게 암을 죽이는 맛이 있겠지만 여기에서 회피된 돌연변이들이 살아남아서 자라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새로 우리가 독창적으로 만든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쌈바가게 못 죽여주지만 은근히 죽여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좋은 효과를 보일 거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희가 100일 것까지만 보여줬지만 저희가 200일까지 한번 키워봤습니다. 쥐를. 키워봤더니 이게 제 생각대로 잘하죠. 그래가지고 암이 자라버립니다. 전통적인 가치교제는. 근데 저희가 독창적으로 개발하는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암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두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얘와 얘를 동시에 넣든지 아니면 순서를 얘 먼저 넣어주고 그다음에 얘를 넣어주면 암을 끝까지 눌러줄 수 있는 치료 효과까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계속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마우스 동물을 이용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회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회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것보다 다른 바이오텍과는 달리 설립하신 두 창업자분부터 임상연구의 최고 권위자, 그 다음에 기초연구의 최고 권위자가 만들어서 의기투합해서 만든 회사인 분들어 저희가 그래도 8년 이상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체 제조 공장을 돌리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박셀바이오는 세포를 어디다 맡겨서 키우세요?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다행히 저희가 초창기부터 자체 제조 공장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서 거기서 실험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어디가 문제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초연구, 임상연구, 그리고 생산까지 이 모든 요소를 갖춘 벤처 회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창업자 두 분 소개해드리면 지금 초대 대표이사를 맡으셨고 지금 저희 최대 주주이신 이재준 교수님은 저희 내과 혈액내과 국내 최고의 권위자시고요. 또 저랑 지금 같이 공동 대표이사라고 있는 이준행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초 면역학 특히 백신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이십니다. 이 두 분께서 의기투합하시는 만큼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강점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셀바이오가 위치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치료제를 만들 때 저희는 이 치료제를 먼저 만들고 이걸 어디다 쓸까 고민하는 것보다 치료제를 하면서도 병원에서 실제 어떤 환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을 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한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병원 선생님들과 함께 임상시험을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임상시험 진행하는데 CRO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일을 잘한다고 알려진 CRO와 친구를 맺고 같이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그 창업자분께서 오랜 그 학계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과의 탄탄한 관계를 갖고 있음으로써 정확하고 질 좋은 피드백과 빠른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도 다 이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꽤 그 짱짱한 그 과학기술 자문단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고 하는데요. 임상시험을 하면서 이런 경우는 좀 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NK를 가지고 간암의 임상시험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이 시험 디자인으로 저희가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서 임상시험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몇 분에서 나중에 좀 잘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공고요법을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암 면역 치료에서 지금의 트렌드는 면역 치료를 암이 잘할 대로 잘하는 데가 아니라 좀 빨리 끌고 오면 더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실험 프로토콜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규제기관에서는 아니 이걸로 이미 좋은 효과를 봤는데 뭐하러 이거를 바꾸려고 해요. 그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환자에게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나올 것이라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가지고 식약처에 가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승인을 받았죠. 승인을 받고 환자를 인로하려고 준비를 하는 터에 임상 일상 데이터들을 다시 리뷰해 보니까 우리가 정말 치료 효과가 좋았던 거는 다다다다다 이렇게 연속으로 넣어줘가지고 암이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주요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또 식약처를 획득했어야 됐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누구에게 그냥 저희 거 이거 있으니까 이 시험 저희 거에 맞는 프로토콜 짜주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해서 이 프로토콜을 같이 할 수 있고 같이 만들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식약처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평가가 받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은 자가유래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데 사람 손에 의존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그것만은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금 스마트 생산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동화 생산 공정 그리고 폐쇄 생산 공정을 개발을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묶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화순에서 만드는 것과 동일한 품질의 저희 세포 치료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상용화는요, 당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단 국내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직접 사업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세포 치료제의 경우는 해외에는 향후 여건이 맞추어지면 적극적으로 라이선스 아웃이든 기술 이전을 추진할 노력입니다. 그리고 박스루킨 15의 경우 품목 허가가 승인이 되면 국내보다는 우선 해외 시장을 먼저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그 이유는 국내 시장의 경우 우리가 이게 새로 생긴 약이다 보니까 이거를 출하를 하려면 나라에서도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 약이 저희가 설정한 이 약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매출 시점이 굉장히 늦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해외 기술 이전 또는 수출을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 있어서도 혹시 관심 있는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이 사업을 판권을 넘기는 것까지 역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이야기를 길게 해가지고 질문을 여러 개를 못 받겠는데요.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짧게 한두 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질문이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회사와 스마트 팩토리, 예, 이제 스마트 팩토리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마 며칠 전에 제가 외국계 모 회사의 이 컨퍼런스에 기조 강연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자가유래 세포 치료제인 만큼 해외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 이전을 하러 갈 거의 기술진이 저희는 우리말을 하는 거고 특히 전라도 말을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 기술진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새로 제조 쪽에 직원을 채용을 하면 이 친구들이 제조소에 들어가는데 교육을 아주 빠릿빠릿한 친구는 1년 정도. 그냥 보통은 18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나서야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말로 하는데요. 그러면 해외로 가면 언어 장벽도 있고 그게 가르쳐주기 쉽지 않죠. 첫 번째는 그게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가르쳐주러 가면 우리 박세대에 있는 에이스 플레이어들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임상시험 어떻게 되지요? 그것도 좀 문제가 되죠. 세 번째로 GMP 시설이라는 거는 짓는데 그 청정도에 따라서 청정도가 한 단계 올라가에 따라서 돈이 3배, 4배 이렇게 뛰게 됩니다. 돈이 많이 들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GMP 시설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고민하지 않더라도 자동화하는 즉
자동화 폐쇄형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 공장도 조그맣게 짓고 그다음에 교육도 고민 안 해도 되는 품질에 대한 걱정까지 해소되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여러 글로벌 회사들이 자기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뭐 저만 고민한 게 아니라 자기들은 이런 장비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누구랑 같이 진짜 필요한가 이게 뭐 작동이 되나 이게 궁금했던 거죠. 그게 잘 맞아서 그들과 저희가 손을 잡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의 모델은 뭐냐면 보통 그 세포치료제 공장 하면 엄청 큰 시설에다가 넣어서 뭐 전국으로 배송, 우리나라 같으면 한 곳에서 만들어서 전국으로 배송하는 뭐 그런 걸 생각할 텐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뭐 우리나라는 가능합니다. 워낙 도로가 잘 깔려 있어서. 그런데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미국 동부에 하나, 서부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비행기 타고 가면 배보다 배꼽, 즉 배송하는데 더 큰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뭐 미국이라고 캘리포니아에 들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뭐 그 두 군데 또는 LA에 두 군데 이 정도로 해서 가지고 남북을 나눠서 하게 되면 그 자동차로 2시간 거리 내는 한 거점 병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스마트 공정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일단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이루어지면 그 저희의 치료제 기술뿐 아니라 이 생산 공정까지 솔루션으로 기술 이전하는 모델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자가유래 세포 말고 다른 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 계획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충분히 여쭤보실만 합니다. 뭐 자가유래 세포 치료제는 뭐 그런 것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 공부하기로는 그래도 그 환자분들에게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과를 아직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자가유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가유래 세포 치료제 개발에 전념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뭐 손 놓고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 찾겠지만 저희는 당분간은 제일 좋은 품질의 제일 효과가 좋은 그 자가유래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데 더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박스루킨 판매 계획은 뭐 그와 아까 말씀드린 거와 유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품목 허가가 우선이고요. 일단 1번이 품목 허가, 2번은 저희 것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는 글로벌 수의약품 회사에게 넘겨서 이걸 수출하는 게 1번 먼저 수익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출하하는 거는 또 향후 검역본부의 허가를 받아서 국가 출하 승인 절차를 밟은 후에 판매를 일으킬 생각입니다. 예, 시간이 다 약속된 시간이 돼버렸네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올해 연말이 되었는데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IR 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